다음 얘기해볼 경기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신시내티 벤갈스의 경기입니다. 37대 17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전반전은 좀 팽팽했습니다만 이글스가 후반전에만 27점을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제일런 허츠 그리고 세이콘 바클리가 있었는데 이날 이제 바클리가 108야드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일런 허츠가 러싱 터치다운만 3개를 기록을 했고 하나의 패싱 터치다운까지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후반전을 압도했었던 이글스였습니다. 이글스도 사실은 지금 NFC 동부지구에서 이 워싱턴이라는 뭐 굉장히 반짝반짝 떠오르는 이 신성 같은 팀에 밀려서 조금 뭐 존재감이라던가 이제 예상치보다는 이제 좋은 순위가 나오지는 않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폼을 좀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제일런 허츠와 이 세이컨 바클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공격력을 좀 가다듬고 좀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제 수비 쪽에서도 CJ 가드너 존슨의 인터셉션, 그리고 잭 바운의 펌블, 네이코비 딘의 리커버로 2개의 테이크어웨이를 만들어냈고, 사실 이 턴오버보다도 수비 쪽에서 자마 체이스를 54야드로 묶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후반에 조 버로우를 단 65 패싱 야드로 묶어냈다는 점이 이게 수비에서의 리듬이 사실은 이제 지난 시즌 후반부터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됐었던 이글스잖아요. 그런 리듬도 조금씩 이제 되찾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이제 바이위크 이후에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지만 뭐 그래도 이제 상대들이 지금 대부분 다 5할 승률 밑에 있는 팀들이었다는 점은 좀 뭐 주목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제규어스전까지는 크게 이슈가 없을 것 같고 이 10주 차에 댈러스와의 이제 지구 라이벌전 아주 중요한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까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3연승 상대가 브라운스, 자이언츠, 벵갈스거든요. 이게 최근에 이제 좋은 분위기, 그 승리 포뮬라가 그냥 상대가 약팀이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진짜 이글스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지는 결국 이제 댈러스랑 한번 붙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특히나 이제 홈 댈러스가 아니라 원정 댈러스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 경기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벵갈스는 이날 경기까지 이제 홈에서 4연패입니다. 수비 쪽에서 이제 전혀 프레셔를 가하지를 못하면서 허츠를 조금 너무 편안하게 해줬던 게 이날 경기의 패배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날 세근커녕 쿼터백 히트 자체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얼마나 패스 러시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티 히긴스 그리고 올랜도 브라운 이런 선수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조 버로가 뭘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게 조금 벵갈스의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사실 벵갈스가 뭐 늘 슬로우 스타터다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그거는 이제 9월 정도 안에서 이제 다 털고 이제 10월부터는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0월 마지막 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여전히 지금 5할 승률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시즌이 그렇게 길지 않은 NFL의 특성상 이대로 가다가 그냥 이렇게 하위권에 처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위기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향후 일정도 조금 이제 쉽지만은 않은 게 다음 주 레이더스전 뒤에 두 경기가 지금 레이븐스 차저스 원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레이더스에게 패배를 한다 그러면 사실 그 레이븐스랑 차저스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3승 8패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플레이오프는 물 건너간다고 봐야겠죠. AFC니까. 반드시 다음 주에는 일단 좀 승리가 필요한 벵갈스인데 레이더스를 상대로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와 차저스의 경기입니다. 이제 26대 8로 LA 차저스가 대승을 거두면서 시즌 4승 3패를 기록을 하게 됐어요. 일단 상대 주전 쿼터백이 빠진 상태에서 치른 경기였다 보니까 초반에 펀트를 하는 과정에서 스냅 미스 이런 그 미스큐들이 좀 나오면서 세이프티까지 허용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긴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 쿼터 시작과 함께 필드골로 역전에 성공을 했었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리드를 벌려 나가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차저스는 이날 리시버 레드 맥콘키의 활약이 이제 가장 빛났었죠. 예, 두 개의 터치다운에 111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했는데, 어쨌든 뭐 키넌 앨런이라던가 마이클 윌리엄스라던가 뭐 오스틴 에클러 이런 이제 좋은 스킬 플레이어진들이 이제 한꺼번에 팀을 떠난 상황에서 뭐 어떤 선수들이 이제 차세대 주자로 이제 뭐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차저스의 뭐 이번 시즌 성적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화두가 되는 그런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레드 맥콘키가 이제 리시빙 옵션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반짝이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날도 그 상대 코너백 알론 테일러와의 1대1 뭐 굉장히 이제 타이트한 상황에서 뭐 캐치를 잘 해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빠르게 뭐 자세를 잡고 이제 필드 중앙을 가로질러서 터치다운까지 완성시키는 장면, 이것이 뭐 맥콘키뿐만 아니라 이날 경기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좀 멋진 하이라이트 필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시즌을 치르면서 이제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시즌의 어떤 성적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만 시즌 초반에 저희가 이제 기대치를 가져갔던 부분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아주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성적은 사실 아니에요. 음. 일단은 뭐 칩스라는 뭐 전승을 달리고 있는 지구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차저스는 어떻게든 결국은 이제 와일드 카드 쪽으로 이제 목표를 좀 선회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뭐 AFC 지구가 이제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4승 3패로는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언론에서는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현재 지금 거스 에드워즈가 IR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러닝백이라던가 뭐 맥콘키가 좋은 활약을 했다고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충분해 보이지 않는 뭐 리시버, 그다음에 뭐 타이트엔드 쪽에서도 뭐 패스캐치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지금 그렇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결국에 스킬 플레이어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차저스가 한번 움직임을 가져갈지 이런 것들도 좀 이번 주, 뭐 다음 주 초반까지 이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리카가 이날도 빠져 있었던 상황에서 스펜서 라이틀러가 선발로 나섰습니다만 결국 이제 단 하나의 터치다운도 기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연패에 빠지고 말았고 세인츠가 이제 6연패를 당한 게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2006년에 드루 브리스가 합류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그 경기 중에 스펜서 라이틀러에 대한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좀 느꼈었는지 데니스 앨런 감독이 3쿼터 중반에 라이틀러를 벤치로 내리고 제이크 해너에게 이제 남은 경기를 맡겼습니다만 결국 뭐 이게 승부를 뒤집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나마 이제 데리카가 다음 주에 복귀를 할 예정이라 그래요. 그것도 이제 상대가 펜서스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근데 이제 연패를 끊는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 2승 6패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드라마틱한 미라클런이 있지 않다면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쉬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라고 좀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버펄로 빌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맞대결 31대 10으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무난하게 승리 가져갔죠. 그리고 더군다나 시애틀 시옥스가 이날 그 디케 메카프가 지난주 펠컨스전에서 입었던 무릎 내측 부인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를 못했는데 그 빈자리가 굉장히 좀 크게 느껴졌었던 경기였습니다. 메칼프의 부상이 이제 생각보다는 심하지 않다고 해서 결장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애틀에게는 참 다행인 소식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날 경기에서는 시애틀의 공격력이 좀 크게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보통 이제 그 부상 정도에 대해서 이제 그레이드를 따지잖아요. 그레이드 1이라서 이제 뭐 결장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선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경기력이 이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건 이제 시애틀에게는 좀 큰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공격 쪽은 이제 디케 메카프가 돌아오면 더 나아질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수비입니다.
감독이 이제 마이크 맥도날드가 그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인정을 받고 시애틀로 신임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출발은 좋았죠. 첫 세 경기에서 인상적인 수비를 보여줬다라고 저희도 이제 얘기를 했었고, 어 근데 지금 이제 그 시즌이 절반 정도까지 온 시점에서 다시 이제 되돌아보면 글쎄요. 지금까지의 평균적인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런 디펜스가 좀 재앙에 가까운 수준인데 이날 그 빌스가 14개의 러싱 퍼스트 다운을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기준으로 한 경기에서 그 각 팀들이 기록하는 평균적인 러싱 퍼스트 다운이 6.8개라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1위가 이글스인데 9.8개입니다. 그러니까 14개면 그러니까 이라시아이 만세 수준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정말 좀 이날 런 디펜스가 최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 경기의 통계니까 이렇게 좀 그 평균을 벗어나는 이제 기록들이 이제 종종 나오고는 하는데 어쨌든 시애틀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수치라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크 맥도날드 이 수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젊은 재능의 코치에게는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할 만한 뭐 하루가 아니었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빌스는 이제 일단은 뭐 메칼프가 없기 때문에 이제 패스 디펜스에 대한 지금 부담이 좀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 상대 러닝백이 이 케니스 워커에 대한 집중 견제를 했던 것이 좀 주요하면서 상대를 10점으로 묶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날 이제 워커가 9번의 러싱을 시도를 했는데 12야드를 갔습니다. 한 번의 러싱도 아니고 9번을 시도를 했는데 12야드예요. 그러니까 최장 러싱 플레이가 이날 뭐 5야드인가 그랬으니까 이날 뭐 꽁꽁 묶였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게 팀으로 봤을 때도 32 러싱 야드밖에 또 허용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러싱이 정말 잘 안 됐었던 시옥스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빌스 같은 경우에는 러싱 격에서 제임스 쿡 선수가 이날 111야드에 두 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그 점유 시간 자체가 38분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압도적인 경기를 빌스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리시버 쪽에서도 칼리 샤키르, 키온 콜먼 이 듀오가 아마리 쿠퍼 합류 이후에 전반적인 지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리 쿠퍼가 합류한 이후에 지금 이제 두 경기를 뛰었는데 본인의 어떤 지표가 아직까지는 기대할 만큼의 어떤 성적이 나오진 않고 있어도 A급 리시버가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확실히 다른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라는 거를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이 스테판 딕스가 팀을 떠난 상황에서 빌스를 상대하는 수비팀 입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름값을 들어봤을 때 크게 두려움을 느낄 만한 리시버가 그동안에 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이번 시즌에. 근데 어쨌든 이 시즌 중간에 이 아마리 쿠퍼라는 또 NFL에서 상당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리시버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쿠퍼에게 좀 쏠린 수비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조시 앨런이 얼마나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아마리 쿠퍼가 조시 앨런과의 호흡, 그다음에 이제 빌스의 플레이북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을 잘 마친다면 또 시즌 후반부 혹은 플레이오프에서 중요한 무대에서 또 이 베테랑 리시버가 또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어쨌든 빌스 입장에서는 그 올 시즌 내내 좀 어려움이 있었던 패싱 공격이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고무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경기 결과를 떠나서 양 팀 모두 페널티가 진짜 많았거든요. 이날 양 팀 합산 24개 페널티가 나왔고 빌스가 13개, 시옥스가 11개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를 또 뭐 이기거나 하면 뭐 해프닝이야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결국 이제 강팀이랑 경기를 할 때는 이런 게 발목을 좀 잡기 마련이잖아요. 빌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좀 분명히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죠. 베어스와 커맨더스의 경기. 18대 15로 워싱턴 커맨더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경기는 이제 올 시즌
그 드래프트 전체 1번, 전체 2번 캘럼 윌리엄스와 제이든 데니얼스의 맞대결로 굉장히 좀 많은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경기였어요. 이번 주에 열린 16경기 중에서 팬들의 기대치가 가장 높은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뭐 생각을 해보고 사실 뭐 많은 득점이 나지는 않았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엔딩이 나오면서 이 많은 팬들의 기억에 좀 남을 만한 그리고 뭐 이번 시즌 아직 절반 이상 남았고 뭐 플레이오프 무대도 남았지만 2024 NFL 시즌을 돌이켜 봤을 때 분명히 좀 언급될 만한 네, 좀 굵게 이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아주 뭐 재밌는 게임 엔딩이었다. 이런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짧게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이제 그 경기의 초반 분위기를 좀 끌고 갔었던 건 워싱턴 커맨더스였습니다. 베어스가 전반전에 무득점으로 묶이는 사이에 워싱턴 커맨더스가 차곡차곡 필드골로 이제 12대 0까지 리드를 벌리는데 성공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후반 들어서 그 베어스가 디안드레 스위프트의 빅플레이 터치다운이 나오면서 첫 득점에 성공을 했었는데 4쿼터 중반에 이제 베어스가 다시 한번 워싱턴의 레드존까지 진입을 했고 거의 이제 엔드존 코앞까지 갔는데 역전이 나올 뻔했던 상황에서 이제 캘러 윌리엄스가 펌블을 기록을 하면서 또 이제 득점 기회가 날아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 쪽으로 분위기가 좀 기우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베어스가 다시 한번 이제 수비로 상대를 막아낸 이후에 정말 마지막 기회에서 경기 내내 막혀 있었던 케일러 윌리엄스의 패싱 게임이 좀 살아났고 결국 포스 다운 상황에서 상대 이제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이 나오면서 또 퍼스트 다운을 갱신을 하고 그리고 남은 1야드를 뚫어내면서 경기 25초를 남겨놓고 극적으로 역전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 커맨더스 입장에선 사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또 한 번의 반전 드라마를 워싱턴 커맨더스가 써내리면서 마지막 정말 제이든 데니얼스의 헤일 메리가 성공이 되면서 커맨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25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이제 타임아웃이 몇 개 있었고, 이제 그때 워싱턴이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뭐,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쪼개서 쓰면서, 이 하프라인 부근까지는 손쉽게 전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어스 수비가 대부분의 선수가 이제 후방 깊숙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뭐, 한 1, 20야드 전진하는 거는 이제 금방금방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가 있었고, 결국 이 마지막 스냅에서 이제 제이든 데니얼스가 상대 디펜시브 라인의 압박을 일단 잘 피해냈죠.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를 연장하고 리시버들이 이제 엔드존 근처로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 일단 1차적으로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음, 데니얼스가 마지막 정말 기도를 하면서 이 헤일 메리 패스를 던졌는데 사실 조금 짧았어요. 그러니까 공의 낙하 지점만 보면 이제 엔드존 앞에 뭐 필드 한 1야드, 2야드 정도 지점에 이제 떨어지는 공이었는데 여기 이제 그 공격과 수비 선수들이 막 뒤엉켜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제 무리지어 있었죠. 그래서 서로 이제 공을 탈취하려고 굉장히 뭐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공교롭게도 시카고 수비 선수의 손을 맞고 공이 뒤로 튀었어요. 그러니까 베어스의 엔드존 쪽으로 튀면서 이것이 이제 상대 수비 견제 없이 좀 편안한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던 이 노아 브라운에게 떨어졌고 이 브라운이 이걸 아주 손쉽게 캐치에 성공을 하면서 그대로 이게 터치다운 판정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들이 나올 때 이제 늘 수비팀에게 좀 강조하는 것이 공을 따낼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든 쳐낼 생각을 해야 된다. 음, 뭐 그런 이야기들 자주 하는데 여기서도 사실 주먹으로 좀 쳐내려는 동작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플레이를 보면 베어스 그 수비 아마 스테펀스 선수였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렇게 주먹을 쥐는 것 같은 액션이 나오다가 이것이 점프를 지금 높게 그러니까 자신의 최고 점프력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자세가 좀 풀어지고 이제 손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제 뭔가 손바닥으로 이제 공을 쳐내는 뭐 그런 듯한 모습이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뭐 워낙 여러 선수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결국에는 이제 여러 변수들이 겹치면서 좀 불운하게도 공이 좀 뒤로 가면서 상대에게 터치다운 내주고 말았던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드는 생각이 예전에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 루크 키클리를 굉장히 좀 칭찬했던 음, 그 플레이가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정면으로 오면서 잡을 수도 있는 공이지만 이걸 100% 확률로 갖고 가기 위해서 그냥 땅으로 이제 쳐내려 음. 버리는 그런 플레이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플레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 키클리는 이제 굉장히 프리하게 자신이 완벽하게 이 상황을 통제하고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날 플레이는 사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엉켜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 당시 키클리만큼의 완벽한 선택지는 뭐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과정과 결과 모두 이제 조금씩 아쉬웠다라는 뭐 리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이 나한테 왔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음, 근데 보통 이제 많은 선수들이 이걸 잡는 데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데니얼스가 이제 이날 경기 끝나고 나서 일단 좀 시간 벌어놓고 아웃바운드만 만들지 말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또 마지막 플레이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목표를 좀 단순화하고 이후의 결과는 좀 하늘을 맡긴다.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 메타로 이제 경기를 마지막에 이제 운영을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좀 성공을 거뒀습니다. 음. 그러니까 쿼터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 어떤 현실적인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루키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리시버들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 음. 내가 잡히지 말아야겠다. 시간을 벌어야겠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리고 어쨌든 1%라도 확률을 만들려면 일단은 필드 안에 공을 던져 넣어야 하는 거죠.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옆으로 가도 안 되고 일단은 뭐 야구에서도 일단은 인플레이 상황을 만들어야 뭐 상대의 실책도 유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 관점에서 사실 굉장히 좀 통찰력이 있는 인터뷰가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런 마인드를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가지고 플레이를 했다면 이 제이든 데니얼스의 그릇이 참 남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네, 그런 플레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날 이제 갈비뼈 부상 이슈 때문에 이제 경기 출전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도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경기에 출전을 했고 이날 뭐 300야드 이상 또 마지막 이제 극적인 헤일 메리 패스 성공까지 예, 아주 극적인 승리에 또 주역이 됐었던 이 제이든 데니얼스였고 뭐, 이날 승리를 통해서, 뭐, 데니어스의 주가는 이제 날로 좀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수 본인의 커리어에도 굉장히 좀 큰 자양분이 될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특히나 또 동기끼리의 어떤 자존심 맞대결이기도 하잖아요. 예. 특히나 데니얼스 입장에서는 케일러 윌리엄스가 자기 앞에서 뽑혔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을 또 하고 싶다라는 욕심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뭐 어쨌든 뭐 켈러 윌리엄스도 마찬가지고 제이든 데니얼스도 그렇고 두 선수가 얼마나 더 성장을 할 수 있을지는 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 이 두 선수가 이제 향후 몇 년 동안은 또 이제 계속해서 좀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제 그 첫 번째 맞대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거든요. 네, 계속해서 좀 회자가 될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의 커리어, 두 선수의 스토리가 이제 리그 내에서 쌓여갈수록 예, 이날 경기의 소위 크레이지 엔딩, 이 장면의 가치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 이날 이제 28대 14로 덴버 브론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팬서스 입장에서는 이날 경기 시작 전부터가 좀 사고였죠. 앤디 달튼이 이제 가족 그리고 이제 반려견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을 하던 중에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엄지손가락 쪽에 부상을 입었고
근데 그 여파로 이번 주에 좀 휴식을 취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뭐 가족들이나 반려견은 큰 이상이 없었다 그래요. 뭐 어쨌든 그러면서 앤디 달튼이 이날 이제 쉬어갔고 브라이스 형이 모처럼 또 이제 선발로 나섰는데 사실 뭐 좀 그렇죠. 이게 갑작스럽게 또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뭐 브라이스 형은 어쨌든 굉장히 좀 중요한 기회였고 이날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야만 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 기회를 좀 잘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음. 선수 개인으로서는 좀 갑작스럽기는 했겠으나, 뭐, 사실, 아쉬운 입장에서, 지금 뭐, 찬밥도 막 가릴 기회는 아니죠. 예, 브라이스 형이.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소중했던, 뭐, 기회였는데, 결국에는, 뭐,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수비가, 뭐, 첫 번째, 그 디펜스에서 이제 턴오버를 유도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필드 포지션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드라이브는 이제 터치다운을 연결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경기 내내 이어지지를 못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리시버들의 어떤 부재 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문제겠습니다만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브라이스 형이 아직 한 팀의 선발 쿼터백의 중책을 맡을 만한 그런 정도의 깜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반전에 이제 또 두 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점수차가 벌어지는 거를 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펜서스의 이제 데이브 카날레스 감독도 뭐 페이크 펀트를 시도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극단적인 이제 극약 처방을 써 가면서까지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노력을 했던 것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마저도 이제 성공을 하질 못하면서 또다시 이제 연패가 이어지게 됐고, 일단 다음 주에는 다시 뭐 건강을 되찾은 앤디 달튼이 좀 복귀를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달튼이 선발로 나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덴버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덴버가 이제 보닉스가 프로 데뷔 이후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데 성공을 했죠. 이날 75.7%의 패스 성공률, 284 패싱 야드, 3개 터치다운 패스, 그리고 이제 124.2점의 패스 라이팅까지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게 모두 그 보닉스 선수의 한 경기 최고 기록이 됐고 보닉스가 이 경기만 잘한 게 아니라 10월 내내 잘했잖아요. 그러면서 10월 이달의 루키 선수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서튼도 2년여 만에 100 리시빙 야드 이상 게임을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했고, 션 페이튼 감독의 이제 세인츠 시절의 제자였던 이 타이트엔드 애덤 트롯맨을 지금 이제 덴버에 와서도 이제 영입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선수도 뭐 나름 굉장히 오랜만에 좀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이제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덴버의 이번 시즌 뭐 시작 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 팬분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각자의 의견이 있으셨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아직 시즌 후반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전반기에서 5승 3패 정도의 성적이라면 좀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전승을 거두고 있는 칩스와 같은 지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구승을 노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지만 어쨌든 와일드카드까지는 한번 도전장을 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거 자체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덴버가 여기까지 아주 잘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향후 일정이 좀 쉽지는 않아요. 레이븐스, 칩스, 펠컨스를 만나야 음. 되는데 뭐 레이븐스, 칩스의 올 시즌에 워낙 또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레이븐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주춤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펠컨스도 최근에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주간의 그 경기 결과가 덴버의 이번 시즌 좀 고비가 아닐까? 이거를 좀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덴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승 정도를 거둘 수 있으면 좀 희망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2승, 뭐 혹은 3승을 한다면 뭐 당연히 더 대박인 거고. 이제 만약에 전패를 하게 된다면 사실 지금 5할 승률 밑으로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또 팀 분위기가 처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3연전에서
최소 1승 정도를 목표로 좀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캔자스시티 칩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경기 27대 20으로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이제 32개 팀 중에 유일하게 전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칩스죠. 어, 지구 라이벌 이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의 원정 경기까지 또 넘어가면서 어,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슈퍼볼 시리즈 최초의 3핏을 향해서 좀 순항을 이어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한 번쯤 그 패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게 질 것 같지는 않네요. 뭐 칩스가 뭐 항상 대승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타이트한 상황, 뭐 나름 위기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승부처에서는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이날도 사실은 뭐 양 팀의 전력 차를 감안하면은 좀 생각지 않은 위기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날도 이제 공격팀의 실수로 이제 실점 위기를 맞았는데 이거를 수비팀이 아주 좋은 그 수비를 통해서 이제 골라인 스탠드를 해내면서 리드를 지켜줬던 것이 결국에 좀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타이트엔드 트래비스 켈시가 이번 시즌 최다 캐치, 최다 리시빙 야드 그리고 첫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좀 고무적인 성과였습니다. 뭐 이날 뭐 트래비스 켈시의 좋은 퍼포먼스도 칩스에게는 나름 성과였습니다만 지금 마운스 데뷔 이후에 한 시즌 최다 승이 14승이거든요. 14승 2패가 칩스의 정규리그 최고 성적이었는데 올해 어쨌든 지금 전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갱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음, 일단 이제 전승을 했던 팀이 많지는 않잖아요. 전승을 하고 우승했던 팀이 근데 또 마이애미 단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그런 기록들은 좀 세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기. 음. 뭐 사실 향후 일정을 한번 좀 살펴보면 11주 차에 버팔로 원정, 그다음에 16주 차에 휴스턴과의 홈 경기가 있어요. 이 두 경기는 뭐 아무리 칩스를 하더라도 이제 분명히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스케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쩌면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랑 뭐 디비저널 라운드라던가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굉장히 강력한 팀들인데 그 정도를 제외하면 칩스보다 한 두 수 정도 아래 팀들로 대부분의 스케줄이 지금 짜여져 있는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늘 변수라는 것은 있고 이변이라는 것이 이제 많은 것이 NFL 리그의 특성이기는 하지만 뭐 칩스가 한 15승 정도를 거두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카리먼트를 다시 데려오면서 러닝백 쪽에 부상 공백을 잘 메우는 데 성공을 했었던 칩스였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디안드레 호킨스 선수를 또 트레이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마키스 브라운 그리고 레츠 라이스 이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그 공백을 일단은 이제 홉킨스를 영입을 하면서 메우는 데 성공을 했고 타이탄스에게 이제 5라운드 픽 한 장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게 홉킨스가 칩스에서 뛰는 동안 60% 이상의 스냅을 소화를 하고 팀이 슈퍼볼까지 가게 되면 4라운드 픽으로 바뀝니다. 어, 뭐 이게 사실 이제 홉킨스가 옛날 같지는 않죠. 누적 기록이라던가 이 선수의 어떤 그 프라임 타임의 어떤 퍼포먼스들을 생각을 하면 거기까지는 사실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썩어도 준치라고 홉킨스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리시버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마음스와 계속해서 이제 손발이 좀 맞아 나간다면 타이탄스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보다는 확실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홉킨스의 커리어 하이라이트 필름들에 나올 법한 뭐 그런 이제 아크로바틱한 뭐 플레이들 뭐 괴물 같은 운동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시점에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라우트 러닝 능력이라던가 뭐 볼 스킬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나름 준수
함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마홈스라는 이제 리그 최고의 쿼터백과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를 하고 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 퀸스도 사실 계속해서 뭐 휴스턴, 애리조나 이런 팀들에서 뛰면서 이제 슈퍼볼 맛을 아직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트레이드가 선수 본인에게도 좀 강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예, 내가 첫 슈퍼볼, 첫 우승 반지를 또 여기서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뭐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뛴다면 네, 또 타이탄스 시절보다 예,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레이더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레이더스가 이제 정말 큰 고민 끝에 에이단 오코넬을 주전 쿼터백으로 교체를 했는데 지난주 경기에서 오코넬이 이제 손가락 부상을 당하면서 IR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드녀 민슈 선수가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진짜 제가 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NFL을 봐오진 않았지만 2016년부터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이제 봐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8년째, 뭐 9년째 되는 것 같은데 쇠폭 하나는 1등이다. 진짜 쇠폭도 이런 쇠폭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한 번 주전 자리를 잡았다가 잘 못하면 뭐 다른 팀에 이제 백업을 전전하다가 이렇게 이제 커리어를 마감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렇게 백업으로 갔다가도 주전 자리 기회를 쉽게 찾는 쿼터백을 글쎄요. 저는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이죠, 사실. 잭슨빌에서도 그렇고, 뭐 콜츠에서도 그렇고, 물론 뭐 민슈도 드래프트 순번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분명히 리그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줬고,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연봉들도 이제 받고 했지만, 뭐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기회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리조나의 프랙티스 스쿼드에 있던 이 데스몬드 리더까지 영입을 하면서, 일단은 뭐 넘버 2를 채웠고, 이제 민슈를 넘버 1으로 이제 승격시킨,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의사결정들이 있었는데, 이날 민슈가 사실은 이제 러싱 공격의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전승을 달리고 있는 디펜딩 챔피언 칩스를 상대로 뭐 터치다운 패스를 2개나 성공을 시켰고, 뭐 패하기는 했지만 분전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음. 이게 그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가드는 미슈가 벌써 NFL 커리어 56경기를 뛰었고 선발 경기가 43경기예요. 음,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은 경기를 뛰었다라는 생각을 좀 새삼하게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선수가 항상 좀 그랬죠. 그 데뷔 시즌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은 뭔가 좀 한 끗이 부족해서 경기를 이기지 못하는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클러치 상황에서 원 포제션인데 인터셉션을 던진다던가 마지막에 이제 포스 다운 컨버전에서 어 인컴플릿 패스를 던지면서 이제 게임이 또 끝나는 약간 이랬던 기억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뭐 이날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그런 과정과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넉점 차로 뒤지고 있던 이제 3쿼터 중반이 이제 굉장히 키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여기서 마움스의 패스를 인터셉션을 해줬어요, 수비진이. 그래서 상대 진영 3야드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7야드가 이미 이제 와 있고 이제 3야드만 가면 역전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 알렉산더 매티슨의 러싱 공격이 3번 연속 막혔고 이 필드골로는 좀 만족하기가 어려웠던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이제 고포레이스 시도를 했는데 이 패스를 던지지도 못하고 색을 허용하면서 이제 무득점으로 좀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지점이 결국 가장 좀 두고두고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번 공격에서도 사실은 여전히 원 포지션 이내의 격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민슈가 또 펌블 턴오버를 하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네, 그런 레이더스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다반테 애덤스를 트레이드로 보낸 이후에 지금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맥스 코스비의 트레이드 여부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단주가 직접 나서서 이번 데드라인에 맥스 크로스비 트레이드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이제 크로스비는 어떻게든 리빌딩을 하더라도 우리가 핵심 피스로 가져가야 되는 선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뭐 크로스비를 이제 더 뭐 컨텐더 팀에서 뭐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팬들도 있으실 테고
그래도 레이더스에 남아서 좀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팬들도 계실 텐데 일단 이번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는 좀 이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맥스 크로스비가 일단 검정색 유니폼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사실 그 팀을 안 옮겼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거든요. 음, 아, 크로스비가 그걸 원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조금 좀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 보이는데 당장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뭐 팀을 옮기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라이더스에서의 미래가 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샌프란시스코 49ers 이 전통의 그 강호 팀들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30대 24로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댈러스가 이날 경기 패배를 하면서 5할 승률이 다시 한번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제 어, 댈러스 팬들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있는데 댈러스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또 그 지만이 형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지만이 형 썰을 들고 왔습니다. 어, 올해 사실 그 야구 시즌 막판에 NC 다이노스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잖아요. 선수들 부상도 굉장히 좀 많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팀의 성적도 좀 좋지를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이 또 이제 그 물러나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구단의 분위기가 이제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시즌 막판에는 연락을 잘 안 했었거든요. 네, 이제 시즌이 끝나기도 했고 새로운 감독님이 또 오셨고 이제 안부 인사차 이제 전화를 했다가 야구 얘기 잠깐 한 2, 3분 하고 한 30분을 풋볼 얘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이제 댈러스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어, 진만이 형의 이제 그 얘기는 올해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꼬라박고 이제 그걸 계기로 제리 존스 구단주가 일선에서 좀 물러나는 그런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존스 말고 젊고 유능한 인사가 구단을 운영을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만이 형이 근데 아마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그 또 제리 존스 구단주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GM 역할을 나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공공연하게 또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CD램과 덱 프레스캇의 그 거대한 계약이 남아 있는 동안은 서퍼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고통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개인적으로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를 보시고 좀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 워낙 또 대패를 했었으니까. 네, 네, 그걸 보면서 이제 그 패츠가 잘하던 시절에는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놀렸었잖아요. 네, 말해서 이제 많이 놀렸었는데 이제 좀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어, 그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어떤 현재 구단이 그 향하고 있는 방향이 좀 긍정적이진 않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제리 존스 구단주가 가지고 있는 이 댈러스 구단에 대한 애착 같은 게 굉장히 강해 보이거든요. 네, 음, 그래서 뭐 설령 뭐 자신이 이 구단을 일선에서 하는 것이 뭐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지라도 그걸 놓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령의 나이에 제리 존스가 어떤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재미이자 원동력이 이 댈러스 구단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뭐 소유권을 유지하더라도 자신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순간 이제 그런 재미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자신의 뭐 건강이라던가 이런 것과도 사실 직결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일선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본인만큼 댈러스의 GM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에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사실 뭐 지금 그 플레이어 퍼스널
BP를 맡고 있는 윌 맥클레이만 해도 당장 영감님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뭐 진만이 형이랑도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뭐 모두가 일단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나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이제 조금 쉽지 않다, 힘들다 이러면서 이제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진만이 형이 했었는데 아마 현실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면서 굉장히 좀 슬퍼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그 사장님의 얘기를 좀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어서 또 어, 이렇게 좀 시간을 할애를 했었고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올 시즌의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좀 보면서 그 덱 프레스캇이 댈러스 카우보이스 그 자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음, 선수가 뭐 큰 금액을 받을 정도로 보여준 거는 분명히 있죠. 네, 근데 그만큼의 금액을 받을 선수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 선수가 보여준 것도 있고 플레이오프도 자주 가는데 플레이오프나 강팀을 상대로는 또 성과가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러면서도 정말 그 right kind of guy잖아요. RKG. 딱 그 제이슨 게럿 전 감독이 원하던 그런 스타일의 선수고 이게 팬 입장에서는 조금 속 터지는 스타일이랄까. 예, 조금 이제 나쁘게 얘기를 하면 계륵이죠. 예, 이 선수보다 나은 선수를 찾기도 참 쉽지 않은데 얘로는 우승을 절대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좀 팬들에게는 좀 고구마 답답함을 선사해주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이제 막판에 보여줬듯이 컴백 그러니까 이제 역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던가 클러치 상황에서의 경기력은 확실히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이지켈 엘리엇이라든가 리코 다우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러닝백들이 뭔가 좀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시즌 초부터 계속 드렸었죠. 예, 그래서 댈러스가 뭐 여러 가지 뭐 해결책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한 것이 이 델빈 쿡을 영입해서 한번 써보자였는데 이날 이제 팩테스 스쿼드에서 이제 정규 로스터로 들어오면서 카우보이스 데뷔전에 치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델빈 쿡도 이제 과거의 영광과는 달리 지금은 폼이 많이 떨어진 지가 사실은 꽤 오래된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뭐 필드에 나선다고 해서 뭐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바로 되찾거나 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결국 이날도 썩 뭐 경기력이 좋지 못했고 결국 다시 이제 프랙티스 스쿼드로 좀 강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했던 얘기가 이제 그 데릭 헨리를 왜 안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데릭 헨리도 댈러스 카우보이스로 오고 싶어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몰랐었는데 데릭 헨리 집이 댈러스래요. 음, 그래서 이제 댈러스로 굉장히 좀 오고 싶어 했었고 그러니까 단가만 맞으면 사실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시드램도 마찬가지지만 덱 프레스캇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줄다리기 하다가 선수들 원하는 대로 금액 다 주고 계약이 늘어지다 보니까 몸값은 올라가서 정말 계속 오버페이로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결국 정작 필요한 선수를 영입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제리 존스 구단주가 하는 얘기가 데릭 헨리가 우리 팀에 왔으면 그 정도까지 잘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그럴 수 있죠. 레이븐스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댈러스에서 보여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데릭 헨리가 못했을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있는 선수들 그 어떤 선수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어, 영감님이 조금 이제 일선에서 물러서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뭐 어쨌든 어, 이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델빈 쿡이 본인이 이제 해법이 되지 못한다라는 걸 또 한 번 증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결국 한 경기 만에 다시 프랙티스 스쿼드로 돌아가게 됐는데 댈러스는 이제 결국 이제 러싱의 어떤 문제점이 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롤러코스터 같은 기복 있는 경기력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지금 뭐 워싱턴이
예상치 못하게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댈러스도 지금 좀 초조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 시즌이 절반 남긴 했지만 뭐 이글스와의 경쟁도 있고 뭐 지금 그 위에 또 워싱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갈 길이 좀 바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경기 외적인 얘기인데 뉴스가 하나 떴죠. 14주차 벤갈스와 카우보이스의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가 이게 니켈로디언 중계가 이번 주에도 있었잖아요. 그 니켈로디언 중계처럼 얼터네이트로 심슨 펀데이 풋볼이라는 이름의 또 새로운 포맷의 중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음, 이게 ABC랑 이제 ESPN에서는 원래 하던 대로 이제 조복이랑 트로이 에이크먼이 이제 중계를 하고 ESPN2에서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매닝캐스트 그리고 이제 ESPN 플러스랑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이 그 심슨 펀데이 풋볼이 중계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안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또 중계가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니켈로디언은 이제 뭐 한국 팬들에게는 그게 썩 익숙한 뭐 컨텐츠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언제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토이스토리 그 컨셉의 중계가 아, 사실 좀 기억에 가장 많이 남거든요. 저한테 또 네, 친숙한 컨텐츠이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 심슨도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팬들이 많은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 심슨과 풋볼을 함께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라면 예, 어떻게든 좀 뭐 나중에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도 예, 한번 좀 꼭 좀 보시기를 한번 추천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나이너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댈러스 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나이너스 얘기를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조던 메이슨이 사실 이제 그 어깨 부상이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날 이제 다시 한번 그 어깨 부상이 이제 도지면서 이날 이제 그 아이작 고린도가 또 그 공백을 메워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맡았는데 그 공백을 잘 메워줬습니다. 고린도가 지난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날 또 갑자기 또 많은 스냅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데뷔 첫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 나이너스가 강팀이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원래 주전 러닝백이었던 그 크리스천 맥카프리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는데 갑자기 조던 메이슨이 갑툭튀를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조던 메이슨이 부상으로 중간에 이탈을 하니까 또 아이작 고린도가 공백을 잘 메워주고 이런 부분들이 나이너스가 강팀이라는 걸 증명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수비 쪽에서 이날 또 그 디어모도 레노 선수가 인터셉션 기록하면서 좋은 퍼포먼스 보여줬었죠. 뭐 경기 상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터셉션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플레이의 어떤 예술성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뛰어났던 네, 그런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올 시즌 막판에 어, 올 시즌 나왔던 수비 장면들을 모두 모아서 이제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컷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인터셉션이기도 했고 이게 또 이 인터셉션으로 공격권을 갖고 온 나이너스가 곧바로 이제 그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캐피털라이즈를 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리드를 벌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런 인터셉션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저희가 그 제츠 경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브랜던 아이옥 선수가 그 전에 칩스와의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뭐 이게 홀드아웃 했던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했으면 싶은데 제가 기억하는 이제 최초의 홀드아웃이 그 킬러비 라인에서 이제 레비언 벨 선수였죠. 그때 당시에 스틸러스가 계약을 안 준다고 이제 땡깡을 피다가 음. 결국은 스틸러스와 이제 이별을 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었는데 이게 그 홀드아웃 하는 선수들이 물론 이제 본인도 그 몸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게 확실히 이제 팀 스포츠에서 본인이 혼자서 이제 그 건강함을 유지하는 정도의 훈련만을 해서는 게임에 녹아들기 좀 어렵고 돌아와서도 확실히 성적이 안 난다든지
뭐 성적은 나는데 이게 그 몸이 100% 준비가 안 돼서 부상을 당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홀드아웃이 결코 본인에게 좋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선수들도 알만한 타이밍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선수들이 홀드아웃을 안 하진 않겠지만 본인의 계약이 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씩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팀들이 그 프리시즌에 훈련 스케줄을 짜는 데는 나름의 다 이유와 근거들이 있겠죠. 예. 이쯤에 모여서 이쯤에 이런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시즌을 앞두고 이런 훈련을 해서 이제 개막전에 나선다. 이게 이제 어쨌든 선수들의 전체적인 뭐 신체 리듬이라던가 조직력을 가다듬고 이러기에 이제 각자 생각하는 이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이제 그렇게 훈련 스케줄을 짤 텐데 어쨌든 뭐 특정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홀드아웃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일단은 빠져나가는 거니까 똑같이 경기를 치르더라도 어딘가 좀 문제가 생길 확률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아이육이 지금 사실 굉장히 뭐 어려운 협상 끝에 이제 큰 돈을 주고 팀에 잔류를 시켰는데 결국에는 뭐 시즌 후반부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뛸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좀 이래저래 큰 손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바이위크를 갖게 되는데 그 이후에 크리스천 맥카프리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 지금 크리스천 맥카프리가 훈련에 참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위크까지 갔고 10주차쯤에는 맥카프리의 모습을 필드 위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번 경기를 통해서 5할 승률을 맞춰놓은 나이너스인데 모멘텀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는 이제 먼데이 나잇 풋볼이었죠. 이 뉴욕 자이언츠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였는데 스틸러스가 26대 1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뉴욕 제츠와의 경기에서 스틸러스 데뷔전을 치렀던 러셀 윌슨이었는데 두 경기 연속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스틸러스에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부상 때문에 이제 시즌 준비에 분명히 차질이 있었고, 시즌 중간에 뭐 첫 경기를 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핸디캡을 안고 있었던 러셀 윌슨이었는데, 역시나 이제 베테랑들의 경험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경기를 뛸 수 있는 준비를 굉장히 잘 해온 것이 아닌가. 그런 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어쨌든 시즌 중반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티가 나지 않는 경기력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역시나 뭐 저스틴 필즈도 강점이 있는 뭐 쿼터백이기는 하지만 필즈보다는 그래도 이 윌슨이 조금 더 증명한 것들이 많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스펙트럼이 더 넓은 쿼터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다만 지난주 이제 제츠 그리고 이번 주 자이언츠가 상대였기 때문에 뭐 이거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죠. 음, 일단 다음 주에 바이위크를 갖고 그 이후에 이제 커맨더스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커맨더스와의 경기를 해봐야 러셀 윌슨이 이제 완전히 좀 폼을 찾았구나 아니면 앞선 두 경기는 상대가 뉴욕 팀이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일단 이제 나지에리스의 어떤 부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스틸러스에게는 좀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최근 세 경기에서 연속으로 100 플러스 러싱 야드 게임을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가고 있고 윌슨도 이제 뭐 특정 리시버에게 의존한다기보다 뭐 굉장히 여러 선수들을 이제 골고루 잘 활용하면서 뭐 인터셉션도 없었고 뭐 패스 공률도 70% 이상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의 히어로는 2년 차를 맞는 리시버 켈빈 오스틴이었죠. 이렇다 할 존재감이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선수였는데 이날 이제 그 9대9 동점 상황에서 3쿼터 중반 정말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73야드짜리 펀트 리턴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또 결승점을 뽑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공격에서 윌슨의 29야드짜리 패스를 오버 더 숄더 캐치로 또 잡아내면서 쐐기점까지 직접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 새롭게 이제 주전 쿼터백이 바뀐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 스틸러스로서는 좀 고무적인 부분이죠. 음. 아직 이 선수의 이제 NFL 커리어가 굉장히 짧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생 최고의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스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스페셜 팀과 또 공격에서 이제 연달아 좀 기여를 하면서 이내 승리에 좀 주역이 됐다는 생각이고 수비에서도 뭐 TJ 와트, 뭐 알렉스 하이스미스 이런 이제 팀의 핵심 피스가 되는 선수들이 생 4개, 쿼터백 히트 8개를 합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데니얼 존스에게 이제 부담을 계속해서 안겨줬던 것이 예, 또 승리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음. 스틸러스가 지금 6승 2패 그리고 이제 레이븐스가 5승 3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 경기를 앞서 있는데 지금 바이위크를 맞는 상황에서 좀 기분 좋게 바이위크를 맞을 수 있게 된 스틸러스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후반기 스케줄의 시작부터 이제 커맨더스라는 만만치 않은 또 상대를 만나면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스케줄도 사실은 스틸러스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보면 지금 이 6승 2패라는 성적에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냉정하게 좀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칩스라던가 뭐 이글스와의 경기도 남아 있고 이 1년에 NFL 팀들이 지구 라이벌 세 팀을 2번씩 만나는 1년에 6경기를 지구 라이벌전에 이제 모두 치르는데 그것이 사실은 뭐 전력이나 뭐 성적과 관계없이 또 많은 변수와 함께 이변이 또 많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강팀 입장에서는 좀 늘 껄끄러운 뭐 그런 것들 이제 지구 라이벌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틸러스가 지금 전반기에 지구 라이벌전 경기를 한 경기도 치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음. 지금 남은 스케줄이 지구 라이벌전 6경기 더하기 이글스, 칩스, 커맨더스 이렇게 9경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경기 하나 뭐 쉽게 넘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낙관하지 말고 예, 바이위크 이후에 이제 남은 스케줄을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좀 무기들을 갈고 닦는데 이 바이위크를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난주부터 말릭 네이버스 선수가 복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2경기를 뛰었고 서서히 좀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팀의 연패를 끊어내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모습이었고 그나마 이제 그 5라운드에서 뽑았던 신인 타이런 트레이시 주니어가 지난 시애틀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어,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뭐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에 드라마틱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크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올 시즌도 자이언츠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이즈만 사장님과 얘기를 했던 게 자이언츠도 어, 구단주 마라의 입김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어, 조셰인 단장의 선임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눴었거든요. 좀 전반적인 좀 개편이 필요해 보이죠. 지금 뭐 주전 쿼터백 당장 이제 큰 금액을 또 주고 잡았기 때문에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글쎄요. 뭐 데니얼 존스가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비하면 그것도 이제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금액이고 이 선수에게 어쨌든 장기 계약을 줬기 때문에 당장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현재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큰 변화가 분명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브라이언 다볼 감독도 사실은 자이언츠 초기에는 네, 굉장히 드라마틱한 뭐 성장을 이루기도 했었고 그 빌스 시절에 보여주던 어떤 그런 날카로움이 좀 살아있기도 했었는데 뭐 어느 순간 이제 자이언츠의 뭔가 선수단의 퀄리티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다볼 감독도 어떤 코칭으로 변수를 만들어내는 데는 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자이언츠의 공격이 그렇게 특색이 있다라는 느낌은 좀 들지를 않거든요. 어떤 말릭 네이버스의 개인기에 의존한 뭐 그런 이제 득점이나 뭐 플레이들이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글쎄요, 뭐 자이언츠 팬들의 눈높이에 그렇게 뭐 부합하는 경기 내용들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걸 보면 사실 그 흑백 요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료다. 음, 요리사보다 위에 있는 게 재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독의 어떤 역량이나 뭐 이제 그 선수들을 지도하는 그런 스킬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들을 모아놔야 좋은 성적이 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기에는 자이언츠가 물론 이제 뭐 말릭 네이버스나 이런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갖고 있는 탤런트 자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뭐 그냥 FA로 선수들을 데려온다든지 아니면 물론 이제 드래프트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재능들을 모으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리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8주차 경기들을 다 리뷰를 해봤는데, 이번 주는 이제 바이위크가 없이 32개 팀이 이제 모두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굉장히 빡빡하게 치러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반환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전승을 달리고 있는 팀도 있고 뭐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들 그다음에 지금은 좀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는 하위권 그룹까지 이렇게 좀 갈려져 있는데 아직 그래도 시즌이 뭐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고 하위권 팀들이 좀 분전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예, 뭐 늦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라는 조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아직 반이나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 반밖에 안 남아서 좀 서운하거든요. 이거 아마 시청자분들 그리고 NFL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뭐 비슷한 마음일 것 같은데 구단의 입장이야 사실 뭐 늦을 때 늦었다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반밖에 안 남았다는 게 너무 좀 서운해요. 예. 음, 시즌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고. 어, 아무튼 벌써 이제 다음 주가 진짜 반환점이잖아요. 예. 18주 동안 이제 바이위크 포함해서 18주 동안 이제 경기가 치러지게 되는데 다음 주가 이제 9주 차입니다 벌써. 많은 경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풋볼 많이 즐기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8주차 리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